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인 여성 시청자입니다. 저는 살아온 삶이 워낙 우여곡절이 많아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써도 사연이 여러 개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구불구불한 삶을 살아온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삶을 얻게 된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연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럼 지금의 제 삶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서로를 정말 지독하게 미워하고 증오한 부모님으로 인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싸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죠. 부모님 두 분의 싸움을 한 집에서 눈앞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절 보호해주던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저보다 3살 많았던 오빠였죠. 오빠, 아빠 엄마 또 싸워? 저러다가 맨날 소리 지르면서 싸우잖아. 아니야, 오늘은 안 싸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뭐하고 놀지? 그래, 승현아. 오빠가 동화책 읽어줄게. 대신 오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은 귀로 못 들어. 오빠가 동화책에 적힌 대로 움직일 건데 그걸로 승현이가 상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아무 소리 안 들리게 귀 꼭 막고 있어.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오빠도 아직 애기였는데 오빠는 어린 동생인 저를 더 걱정했고 어떻게든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받을 고통과 두려움도 오빠가 다 떠안고서 말이죠. 부모님이 있어도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은 그런 오빠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를 보호해 주던 오빠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못나도 우리 남매의 울타리가 되었던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우리 남매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었죠. 친척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하나같이 우리 남매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한 친척분이 우리를 잠시 데려갔다가 다시 보육원에 맡겼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우리 남매에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도,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또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도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빠와 나 서로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지기도 오빠와 저는 항상 꼭 붙어 다녔고 언제나 제 보호자는 오빠가 되었습니다. 평생 제 옆에서 제 부모님이자 오빠이자 친구로서 오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평생 함께할 오빠와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오빠와 떨어지기 싫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양부모님은 언제든 오빠와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꼬셨죠. 하지만 그런 꼬심보다 오빠의 한마디가 절 안심시켜줬습니다. 승현아, 오빠가 항상 네 곁에 있는 거 알지? 오빠 네가 부르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우리 서로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뿐이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오빠가 네 곁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양부모님 따라가. 거기서는 승현이 네가 좋아하는 인형도 많이 살 수 있고 피자, 햄버거 먹고 싶은 모든 것도 다 먹을 수 있어. 오빠가 꼭 승현이 만나러 갈 테니까 거기서 조금만 지내. 오빠는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는 제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오빠 말을 믿고 안심해서 입양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입양을 가고 나서는 오빠도 양부모도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말이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긴 했지만 제가 오빠와 연락하는 걸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식이 되길 바라며 제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입양 가고 얼마간 오빠와 연락할 수 있던 것도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오빠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죠.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혼자 보육원을 찾아갔지만 오빠도 이미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제 유일한 피부치던 오빠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빠와 연락이 끊기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되어선 꼭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까지 서로의 가정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인생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없어 절 입양했던 양부모님께 자식이 생긴 거예요. 제 동생이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양부모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의식해서 동생에게 질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 그 집에서 버림받지 않고 저도 여전히 그 집의 가족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집 핏줄이 아닌 제가 그 집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아직 어린 저를 동생의 보모 정도로 생각했고 누가 보기에도 완전한 차별을 했어요. 결국 버림받지 않으려 참던 저도 서운함을 토로했죠. 아빠,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혜 태어난 뒤로 저는 안 보이세요? 저도 아직 부모님이 필요해요. 저도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 주니? 너 지금 누구 덕분에 편히 살고 있는데? 보육원에서 자랄 네가 누구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사는데?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한테 주는 사랑 반의 반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제게 보여달라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조용히 있지를 못하네. 너 그렇게 불만이면 다시 보육원 가라. 우리도 너 데리고 온 거 후회하거든? 그러니까 가. 아니다. 이참에 아예 파양하는 걸 알아보자. 그게 낫겠다. 양부모 입에서 너무도 쉽게 파양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가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려지든 제가 나가든 어차피 저는 그 집을 나오게 된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와 혼자서 살게 됐죠. 그때가 제 나이 17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양부모가 집을 내쫓으며 쥐어준 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했죠.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공부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저는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고 살았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기 위해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사니 역시 생각나는 건 진짜 내 가족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오빠만 생각났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직접 오빠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가족 찾기 단체에 오빠를 찾는다는 공고를 올리는 최소한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의 노력으로 20년 넘게 떨어져서 지낸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이었어요. 역시나 오빠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오빠를 찾아야지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 쫓겨 삶을 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던 저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로 인해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받게 됐죠.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바로 제 오빠였던 거예요. 승현아, 너 승현이 맞니? 나 승호 오빠야. 네가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맞지? 오빠? 진짜 오빠야? 진짜로? 승현이 너 맞구나. 그래, 나야 나. 네 오빠 승호.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네가 올린 글 이제야 봤어. 오빠 네가 날 찾는 줄도 모르고. 승현아, 너 지금 어디니? 오빠가 당장 네가 사는 곳으로 갈게. 오빠가 갈 테니까 우리 만나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현실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오빠와의 만남이었지만 제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 기분은 오빠를 만날 때까지 들었어요. 꿈 같았고 믿기지 않았죠. 그러다 오빠를 만나기 1시간 전부터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긴장이 되었어요. 이것저것 복잡해 저도 제가 왜 떨리는지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빠를 만나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제 상황을 오빠가 알게 되는 게 걱정됐어요. 제가 아는 오빠라면 제가 양부모에게 차별받고 내쫓기듯 집을 나와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하고 산다는 걸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기 탓을 생각할 사람이었으니까요. 20년도 넘어서 만나게 된 오빠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걱정 따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했죠. 어차피 오빠는 제가 부잣집에 입양 간 걸로 알고 있으니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게 오빠가 걱정하지 않게 거짓말을 생각한 저는 얼마 뒤 꿈에 그리던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못 보고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죠. 어린 시절 얼굴이 하나도 없는 오빠 모습에 제가 멈칫하자 오빠는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두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이야기. 어린 시절 부모님 싸움에 서로를 의지하고 보육원에 가서도 제가 입양을 가서도 연락하며 우리 둘이 나눴던 기억을 말해줬죠. 그제야 마음이 놓이며 오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빠 손을 잡고 엉엉 울었죠. 오빠는 그런 저를 다독여줬고요. 괜찮아. 이렇게 만났으면 됐지. 왜 또 울어? 이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면서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그나저나 넌 어떻게 살아? 아직 양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오빠는? 오빠는 어떻게 살았어? 오빠 입양 간 건 내가 초등학교 때 보육원 찾아가서 아는데. 그냥 뭐 대충 잘 살았어.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입양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입양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어두워지는 오빠를 보며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오빠에게 숨겼지만 제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고 싶었던 저는 오빠에게 끈질기게 물어봤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빠는 입양 간 집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양부모와 얼마 살지 않고 그 입양 갔던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죠. 아무리 남매라고 하지만 어떻게 처지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우리 남매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가 싶었죠. 하지만 오빠 앞에서 제 처지를 말할 수 없었기에 내색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 동생 앞에서 이런 말하긴 창피하지만 집 나왔을 때와 달라진 건 없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양부모님에게 받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이 사람 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거기다 집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많이 당해서 더 그렇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험사 일을 하는데 그게 또 사람 대하는 일이다 보니 쉽지가 않네. 보험? 그럼 뭐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나한테 하나 들어달라고 해야지. 뭐? 아니야. 야, 내가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동생한테 필요 없는 보험을 들라고 하겠냐? 됐어. 보험이 왜 필요 없어? 필요해. 필요해서 들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정말 괜찮은데. 그럼 내가 네 나이 때 진짜 필요한 보험들로 추려서 상품 몇 가지만 보여줄게. 사실 당시 제 형편에서 오빠를 도와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제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잠깐이나마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고 생활하는 데 모자람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오빠는 저보다 더 오래 보육원에 남아 있었고 입양 간 곳에서도 고생하고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죠. 제가 입양을 가기 전까지 저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었고
오빠였으며 친구였던 오빠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큰 무리가 된다는 걸 알았지만 오빠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게 제가 오빠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는 제가 사는 형편을 숨기며 오빠를 돕고 지냈어요. 제가 준 작은 도움 덕분에 웃음을 짓는 오빠의 얼굴과 목소리에 저 역시 행복해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도 오빠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우려고 했습니다. 오빠, 내가 다음 주 주말에 오빠 보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다음 주? 나 요즘 부업 때문에 바빠서 한동안 힘들 것 같은데. 부업? 무슨 부업? 그 보험만으로 벌이가 힘들어서 중고차 판매 연결해주고 있거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서.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죄다 사람 대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나한테 쉽지가 않아. 근데 승현아, 혹시 네 주변에 중고차 필요한 사람 없냐? 보험만으로는 생계가 힘들다며 중고차 판매 연결까지 한다는 오빠 얘기를 듣고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차가 있으면 쓰긴 하겠지만 딱히 필요하지 않던 제가 오빠를 위해서 차를 구매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 상황을 숨기며 오빠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금액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오빠도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빠가 웃으면 제가 힘들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오빠 목소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고생을 제 앞에서 털어놓을 때도 제가 걱정할까봐 멋쩍게 웃으며 어떻게든 밝게 말하던 오빠였는데 그런 오빠가 처음으로 힘들어 보이니 저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오빠 목소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한숨이 늘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보며 오빠가 제게 핑계를 댄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오빠를 붙잡고 묻기 시작했죠. 오빠,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괜찮은지 확인한다? 오빠 옆에 붙어서 24시간 내내 있어봐? 그제야 나한테 솔직히 말할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 있든 나한테 말해야지. 이 세상에 오빠랑 나 이외에 누가 있다고 나한테까지 숨겨. 우선 나한테 말해봐. 내가 해결할 순 없어도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내면 무슨 방법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낼 수 있잖아. 응? 그래, 말할게. 내가 설명은 하는데 승연이 네가 도와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 나도 염치가 있지. 지금까지 너한테 받은 도움이 있는데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없으니. 거기다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돈을 좀 빌렸어.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서 이자가 좀 높아. 그래도 예전엔 이것저것 해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연체가 좀 됐고. 근데 그쪽에서도 나한테 이자를 받을 만큼 받았고 또 여차하면 내가 아예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제안을 하더라고. 이자 다 까고 원금만 갚으면 그걸로 깨끗이 청산해 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그 원금을 한 번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지. 너도 내 상황 대충은 알잖아. 20년 만에 겨우 만난 동생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인 내 상황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걸 왜 오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오빠는 내가 그런 상황인데 말하지 않고 있으면 괜찮겠어? 그거 돈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얼만데 그래? 승현아, 그건 아니야. 네가 또 뭘 도와줘? 이건 오빠 혼자서 해결할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몇 주째 목소리가 그런 거 아니야? 됐고, 얼마인지부터 말해.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구하거나 해결하거나 그러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야. 돈 2억을 네가 어떻게 구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2억을. 뭐? 2억? 빌린 돈 원금이 2억이라고? 그 돈으로 뭘 했는데?
가게 하려고 쓴 돈이야. 잘 안 돼서 다 날려먹었고. 어쨌든 넌 이번 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1억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1억은? 1억은 어떻게 가려고? 오빠. 내가 그 1억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오빠는 아까 말한 1억만 무리하지 말고 만들어봐. 아니야, 승연아. 그 돈은 오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돈 나중에 오빠가 성공해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잠깐 내가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런데 몇백도 아니고 1억이 네가 어디 있다고. 은행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빌리면 되지. 오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이제까지 네가 준 도움만 해도 얼만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승연이 너한테 돈 받을게. 그리고 혹시 돈 빌리는 거면 내가 아는 곳 중에 이율 낮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 소개시켜줄게. 다른 의도는 없고 그래도 너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고 싶어서. 물론 그 돈 내가 전부 갚을 거지만 우선 당장은 네가 부담이 될 테니. 승연이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것도 오빠라고. 아니야 오빠. 안 그래도 그 돈 어디서 빌려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오빠 덕분에 발품도 덜 팔아도 되고 오빠 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 돈 빌려주는 곳 연락처 좀 줄래?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내가 먼저 말해 놓을 테니까 넌 내려오기만 해. 어차피 돈 빌려주는 사람 내가 알고 나 사는 곳에 있으니까. 또 네 얼굴 보면서 고맙다고 말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오빠의 사정을 듣곤 곧바로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액수긴 했지만 당장 오빠의 상황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인데 제 도움을 받고 모른 척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 입으로도 그 돈은 자기가 갚을 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 오빠가 사는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오빠가 사는 곳은 거리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오빠를 도와주려고 탄 기차에서 그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차를 타고 오빠가 사는 지역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죠. 기차가 정차하고 내리던 중에 제 옆자리에 앉던 옆 사람이 의자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사람에게 지갑을 전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그대로 기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차에서 내리는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기차에서 서둘러 내렸고 승강장에 발을 내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옆 사람의 지갑을 놓쳤습니다. 조금 더 지체하다간 옆 사람을 놓칠 것 같아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나머지 떨어진 것들을 지갑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곤 조금 전까지 서두른 저와 달리 그 자리에 멈춰서 사진만 바라보게 되었죠. 그 사진 속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찍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제 오빠의 사진을, 그것도 어린 시절의 사진을 가지고 있나 싶었던 저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오빠와 지갑의 주인과의 관계를 말이죠. 오빠의 친구? 오빠, 그리고 나의 사촌? 오빠와 유대관계가 강한 지인?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초중 고등학교 때 오빠 사진이면 오빠와 친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진 속 오빠는 저와 오빠가 보육원을 가기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시절의 오빠 사진을 그 남자가 왜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관계인지도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지갑의 주인공인 남자를 찾아 확인을 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저는 사진과 지갑을 쥐어잡고 뛰기 시작했죠. 그리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역 내에서 지갑의 주인인 남자를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지갑의 주인도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고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어서 딱 마주칠 수 있었어요. 저기 지갑 찾으시죠? 여기... 네? 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맞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제가 사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것보다 이 사진이요. 지갑에서 떨어졌는데. 아, 네. 이 사진도 제 거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진인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진 속 꼬마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 사진이요? 저인데 왜 그러시죠? 네? 사진 속 꼬마가 본인이라고요? 저기요, 정말 그 사진이 본인 맞아요? 당신이 그 사진 속 꼬마예요? 본인이 맞다고요? 네, 왜 그러시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 분명히 저희 오빠가 맞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사진 속 아이라니. 예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저희 오빠는 만났는데 말이죠. 남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생각하던 도중 남자가 제게 더 황당한 말을 걸어왔어요. 네, 제가 이 사진 속 꼬마가 맞는데 근데 왜... 잠깐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러세요? 분명히 승현이가 맞는데? 승현아, 너 맞지? 승현아, 오빠야. 나라고, 나. 네 오빠 승호. 최승호라고. 네?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승현아, 너 왜 그래? 혹시 기억 잃은 거야? 오빠 몰라보겠어? 오빠라니까? 오빠 승호라고! 어떻게 제 이름과 오빠 이름을 알았는지 남자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며 저를 아는 척했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이미 오빠를 찾았는데 자기가 제 오빠라니. 남자의 꿍꿍이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남자에게 팔을 붙잡혔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절 안뜻이 잡아서 도망 못 가게 잡았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철도 경찰이 금방 출동했습니다. 저와 남자를 분리시키고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서로 옮겨지게 됐죠. 그러는 동안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제 오빠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제가 친오빠라니까요? 서로 보육원에 있다가 입양을 가서 그렇지 우리는 친남매 사이예요. 제가 오빠라고요. 승현아, 오빠야. 오빠 얼굴 기억 못하겠어? 서해 가서 확인해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나저나 피해자분, 이분 정말 모르는 사이 맞으시죠? 혹시 이분과 싸웠거나 다른 일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걸 부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일부는 맞는데요. 저희 오빠는 이미 찾았어요. 오늘 여기 내려온 것도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승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를 찾았다니. 내가 오빠인데 누가 네 오빠라는 거야? 너 정말 나 기억 안 나? 그래,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오빠가 네 손잡고 근처 공원 간 건. 그때 오빠가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뽑아주곤 했잖아. 또 두 분 싸울 때 집 나갈 수 없으면 오빠가 네 귀 막으라고 하고 동화책 보여준 건. 그때 오빠가 동화책 내용 따라하면서 흉내 내줬잖아. 책상 옆에 의자로 막아서 방처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보육원 갔을 때 오빠가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준 건. 그것들 전부 기억 안 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물어봐봐. 뭐든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네 오빠라는 거 증명할 테니까, 응?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던 게 그 남자 역시 오빠와 저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술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물어도 모두 대답할 수 있다는 눈빛을 하고서 말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 오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이나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그때 확인해보고 말고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멈춰 있었어요. 그런 제게 남자가 제 오빠에 대해서 물었죠. 그럼 승현아, 네 오빠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거야? 도대체 뭘 듣고 그 사람이 오빠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우리 둘밖에 알 수 없는 기억을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오빠라고 생각돼? 왜? 왜 그러는 건데? 그거야. 오빠도 기억을 모두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억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 똑같은 기억? 그 사람이 우리 기억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잠깐. 혹시 네 오빠라는 사람 키가 180 정도 되고 좀 마른 편이고 눈과 눈썹 사이에 점이 있지 않니? 그걸 어떻게... 그렇지, 맞지? 내가 설명한 대로 생긴 놈이지? 역시... 그러니까 그 놈이... 승현아, 그 놈이 너한테 어떻게 접근한 거야? 너 그 놈 어떻게 만났어? 아니, 그것보다 그 놈 네 오빠 아니야. 그 놈 내 형이야. 내가 입양가 집에 내 형이던 놈이라고. 네가 그 놈에게 들었던 너와 나의 추억, 그 놈이 나한테 듣고서 널 속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오빠라고 알고 있던 사람도, 제 앞에서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뭐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어요. 당장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던 저는 피해자 신고를 할 건지 물어보는 경찰의 물음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입양 기록의 경우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형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지역 사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경우 기차역에서 제 오빠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원래 오빠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라고 알려준 경찰에게 저는 오빠라고 주장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신을 좀 차리니 누가 진짜 제 오빠인지, 둘 다 제 오빠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제 오빠라고 주장한 남자 앞에 앉은 저는 우선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까지 제 오빠라고 생각한 사람이 절 속이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오면서 한 말을 조금 더 해주세요. 제 오빠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 오빠가 아니고 그쪽 형이라고요? 그래, 승현아.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놈이 전부 나한테 듣고서 너한테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연락이 끊겨서 너는 몰랐겠지만 너 입양 가고 3년 뒤에 나도 입양을 갔어. 날 입양하신 양부모님께서는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네가 오빠라고 알고 있는 내 형이었고, 내가 입양 간 집은 양부모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적응해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 그래서 승현이 네 이야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양부모님께서 나 대신 너와 연락할 수 있게 승현이 너에 대해서 수소문도 해주셨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내가 내 형이라는 사람한테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 평생 승현이 널 지켜야 한다는 오빠로서 살다가 처음으로 보호받는 아들, 동생으로 살게 되다 보니 날 이해해주고 동감해달라는 생각으로 떠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형과 둘이 같이 있을 때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네 이야기를 했어. 그땐 내 형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형이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형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부모님과 다툼이 잦아졌고 그러다 보니 집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졌지. 그렇게 되면서 나랑도 어색한 사이가 됐고, 그러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양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부터 형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 그전까지는 부모님과 싸워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던 형이었는데 날 경계하고 남처럼 대하더라고. 아무래도 유산 때문이었는지 나보고 부모님 재산 나눠받을 자격 없다며 나와 거리를 뒀지. 부모님 재산이야 어차피 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라 형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난 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만을 바랬어. 그런데 형은 이미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 부모님 유산을 다 받고도 날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과는 연락이 끊겼어. 연락이 끊기고는 다시 혼자가 돼서 살았는데 어느 날 형 지인들이 내게 찾아온 거야. 나보고 형 어딨냐며 사람을 괴롭혔지. 형과는 연락을 한참 전에 끊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 그러다 알게 됐어. 형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걸. 정말 친인척 할 거 없이, 오래된 친구 할 거 없이 누구든 사기를 치고 다녔어. 그 일로 교도소도 갔다 왔다고 들었고, 나한테는 자기가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서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오지 않았던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칠 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라 아마 내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을 거야. 거기다 내게 수십 수백 번 들었던 네 이야기라 더 쉬웠을 거고. 그런데 왜 저한테 사기를 쳐요? 제가 어떤 줄 알고.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승현이 너랑 연락은 못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놈한테 말했어. 부잣집에 입양 갔으니까 사랑받고 부족한 것 없이 지낼 거라고 말이지. 아마 그걸 알고 그놈이 너에게 접근한 것 같아. 너한테 돈을 노리고 말이지. 승현이 너 혹시 그놈 부탁을 들어주거나 어떤 서류에 사인한 적 있니? 서류... 그거 오늘 적기로 했는데 오빠가 빚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또 보험도 몇 개 들어주고 중고차도 사주고. 뭐? 이 미친놈이 기어이... 승현이 너 지금 그놈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그놈이 너한테 피해준 금액 전부 받아줄게. 아니요. 아직 그쪽이 제 오빠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쪽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승현아, 내가 한 말을 들어도 모르겠어? 그럼 나랑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입양 관계 증명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확인시켜줄게. 아니다. 지금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고. 거기에 내 명찰도 있고 형도 있어. 그거면 되잖아. 그때까지도 누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제게 남자는 자기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금까지 오빠라고 생각한 사람과 자기를 제 오빠라고 주장한 남자가 다정히 찍혀 있었고, 경찰서에 있던 사람 가슴팍에 오빠 이름이 적힌 명찰이 있었죠.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제 오빠였던 거죠. 하지만 전 또다시 망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오빠를 제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른 일을 제 오빠라고 믿었던 제 실수로 오빠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저는 오빠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승현아,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널 가장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오빠 사는 게 먼저라고 널 찾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오빠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오빠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오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언제나 날 보호해주던 오빠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내 오빠를 말이죠. 드디어 조금의 의심 없는 또 100% 확실한 오빠를 찾았다고 생각하니 안도감과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넘어 만난 오빠 품에서 어렸을 적 꼬마가 되어 안겨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오빠 품에 안겨 울다 진정이 되었어요. 우선 경찰분들에게 오빠와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은 오해였다고 사과드리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빠와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던 순간 몇 달 동안 저를 속여왔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속 시간에 늦고 연락도 되지 않아 전화한 걸로 보였죠. 휴대폰에 뜬 오빠라는 이름을 보며 이제까지 제가 속아온 사실에 뒤늦게 화가 났던 저는 전화를 받아 욕이라도 실컷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던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통 때처럼 전화 받아. 네가 날 만난 걸 알고 네가 이제까지 속았다는 걸 안다면 도망갈 놈이야. 그럼 네가 이제까지 받은 피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해. 피해 금액이 적고 너희 집이 부잣집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괘씸한 일이야. 너와 나의 추억을 팔고 우리를 기만한 일이라고. 이건 사람을 가지고 논 거잖아. 그거 그렇게 넘겨선 안 돼. 아니, 내가 그냥은 못 넘겨. 그러니까 사고가 생겨서 늦게 도착한다고 하고 오늘 그놈 보러 나랑 같이 가자. 우선 그놈 전화 받아. 전화 받고 나서 나한테 그놈에게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사소한 것부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말해. 오빠가 전부 받아와 줄게.
저와의 재회로 오빠도 잠시 그 사기꾼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전화기에 뜬 사기꾼 놈을 보며 분노가 끓어오른 거죠. 오빤 그 사기꾼 놈을 가만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늦어 한참 짜증나 있던 사기꾼의 전화를 천연덕스럽게 받았어요. 통화를 끝낸 뒤에는 오빠에게 모든 걸 전부 다 말했죠. 이번엔 제 사정도 숨기지 않고 말입니다. 뭐? 양부모한테서 쫓겨났다고? 그럼 그 돈들은 전부 어디서 난 거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아르바이트들이라며? 모아둔 돈이 좀 있기도 했고 부담은 되지만 매달 번 돈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 왜 들어줘? 지금 네 사정도 나쁜데 왜? 야 아무리 오빠라고 믿었다고 해도 아니 설령 진짜 내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해도 들어주면 안 되지. 너 사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미안 오빠. 난 오빠가 힘들게 살았다는 말에 죄책감이 들어서 뭐든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도 난 양부모님들 밑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있었잖아. 또 그걸 떠나서 내가 오빠에게 매번 보호만 받았잖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미안해. 그놈한테 너무 화가 나서 순간 너한테 화를 냈어.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일부러 너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면서 속인 그놈이 나쁜 놈이고 널 빨리 찾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괜찮아. 승현이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이 죽일 놈이야. 내가 전부 다 받아내줄게. 네가 받은 금전적인 피해, 마음의 상처, 그 돈들 때문에 한 고생까지 내가 전부 다 그놈에게 받아내줄게. 이제 가자. 가서 다 받아내자. 오빠에게 모든 걸 말하고 난 뒤 우리 남매는 사기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기꾼 놈은 제가 나타나자 짜증이 난 걸 겨우 참으며 서둘러 돈을 빌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아 진짜 너 또 왜 이렇게 늦었어? 아까 전화했을 때는 1시간 안에 온다며? 내가 너 기다리는 거 얼마나... 아니 너 걱정돼서 얼마나 마음이 탔는지 알아? 그래 뭐 어쨌든 왔으니까 됐고 내가 말한 서류랑 도장은 빼먹지 않고 가져온 거 맞지? 아 그럼 빨리 가자.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우리 생각해서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는 건데 더 기다리게 하면 실례지. 아님 너 여기서 기다릴래? 나한테 서류랑 신분증 인감만 주면. 아니요. 돈 빌리는데 필요한 것들 안 줄 거고 돈도 빌리지 않을 거예요. 뭐?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오빠가 그 돈 없으면 당장 힘들다니까? 그리고 안 빌려줄 거면 처음부터 말을 말았어야지.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도 못하고 돈 빌려준다는 사람한테 사정했던 거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데? 그거야 당신이 내 오빠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 이제까지 나 가지고 논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누가 네 오빠가 아니야? 내가 네 오빠가 아니면...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사기꾼 새끼... 계속했던 말해봐! 누가 승현이 오빠라고? 네가 왜 우리 승현이 오빠야? 네가 무슨 승현이 오빠야? 나한테 우리 남매 이야기 들은 걸로 사람 속이는 주제에 이게 감히 우리 동생을 속여? 네가 내 동생에게 사기를 쳐? 야 승호야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난 승현이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랑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잠시 보호하려고 데리고 있었던 거야. 그 오빠라는 소리도 내가 친오빠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 형이니까 그런 뜻으로 오빠라고. 야 내가 바보로 보여? 그런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것처럼 보이냐고.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널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너에 대해선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어. 네가 사람들 사기치고 다닌다는 거, 그걸로 교도소까지 갔다는 거 다 안다고. 너 이 새끼 우리 승현이한테도 그런다고 접근한 거잖아. 보험이니 중고차니 전부 니놈 돈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너 지금 당장 승현이한테서 받은 돈들 토해내. 다 돌려주라고. 너 이 새끼 놈? 이야 이 새끼 이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막 나가네. 아니 이게 원래 네 본 모습인가? 위아래도 없는 고아 새끼. 그리고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네 동생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보험 들고 중고차 산 게 무슨 피해를 준 건데?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보험사 직원도 중고차 판매원도 전부 사기꾼이야? 어? 나 네 동생 동의 얻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다음에 문제없이 계약했어. 내가 네 동생에게 돌려줄 건 없다고. 이 새끼,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 손은 안 대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래, 부모님께서도 내가 부모님 대신 너 정신 차리게 하는 걸 바라고 계실 거야. 오늘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게. 네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나오게 해줄 테니까. 야, 너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나 네 형이야. 내가 네 형이라고. 너 우리 부모님이 너 걷어주신 거 몰라? 지금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겠다고? 승호야, 잠깐만.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 흥분 좀 가라앉히고 우리 말로 풀어보자.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이제부터 너랑 나랑 또 승현이 네 동생이랑. 야야야야, 잠깐. 그러다 팔 부러져. 부러진.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오랜만에 만난 네 동생이랑 또 생이별. 승우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만, 승우야. 오빤 몇 번의 경고 끝에도 사과할 생각 없던 사기꾼을 신체적인 제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사기꾼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났던 오빠에게는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오빤 그 사기꾼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못할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죠. 그렇게 오빠는 한참을 때리다 그대로 바닥에 나자빠지던 사기꾼을 잡아올리곤 제 돈을 다 돌려주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죠. 너 오늘도 내 동생한테 사기쳐서 돈 1억 만들려고 했던 거 다 알아. 이제까지 네가 한 짓을 보면 뻔하니까. 거기다 내 동생 이제까지 속인 거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아닌가 몇 달을 병원 신세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야. 네가 한 짓들 네가 직접 다 수습하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 동생이 직접 사인한 건 없다며? 네가 마음대로 사인하고 보험 상품 가입시켰고, 그럼 그 계약 무효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바로 다 해지시키고 돈도 내 동생에게 다 돌려줘. 그리고 네가 내 동생에게 판 중고차, 그것도 네가 다시 가져가. 네 차로 돌리든 네가 다시 팔든 알아서 하고, 그 차 때문에 든 취득세, 보험료, 기타 등등 그것도 전부 다 내놔. 알겠어? 알겠냐고? 알겠어. 다 돌려줄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승호야. 네 동생에게도. 너무 얻어맞아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과를 끝으로 오빠는 사기꾼 놈에게 뒤돌아섰어요. 그리곤 저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죠. 이후 오빠는 이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입양관계 증명서를 보여줬고 또다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승현아, 정말 오빠가 미안하다. 난 네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황도 좋지 않은 내가 나타나면 널 난감하게 만들 것 같아서 찾지 않았던 건데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고는 몰랐어. 또 저놈이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 못했고. 그렇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그건 전부 구차한 핑계일 거야. 멀리서 지켜만 보더라도 동생이 널 찾아서 잘 사는지 지켜보는 게 내 역할이니까. 정말 미안하다, 승현아. 오빠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번 일 내가 바보 같아서 생긴 일이야. 오빠 찾았다고 들뜨지 말고 조금만 더 확실히 알아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산 게 왜 오빠 탓이야. 아이 없던 양부모님 집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하고, 누구보다 좋아 보였던 양부모가 날 차별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오빠 책임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리고 그 일도 모두 오래전 일이야. 지금 난 오빠와 다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 또 행복해. 우리 이제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어렸을 때도 보육원에서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잖아. 나도 오늘부터 더 이상 오빠 뒤에서 보호만 받는 동생이 아닌 오빠를 도울 수 있는 동생으로 살게. 내가 오빠에게 도움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동생이 될 테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 승현아.
우리 헤어지지 말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오빠가 더 좋은 오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그렇게 우리 남매는 20년을 넘어 다시 만나 예전처럼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것처럼 항상 오빠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오빠를 도울 수 있는 동생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제 다짐에 걸맞는 동생이 되었는지 평가하기 이르긴 하지만 저와 오빠 두 사람 모두 매일매일 웃으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길을 옳게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먼 훗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우리 남매가 더 안정적인 삶에 안착하게 되고 제가 제 다짐에 맞는 동생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이곳에 찾아와 우리 남매의 근황을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끝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